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폭동 발생 10달 만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40분 가까이 얘기를 하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건강이 안 좋아서 조사는 2시간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이번 주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동 발생 10개월 만입니다. 전 씨가 폭동 교사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전 목사는 한 유튜버의 조롱에 욕설로 대응했습니다. 조용해 이 개. 떠들고 난리야. 쫓아내죠. 법원 폭동과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지금까지 광화문에서도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도로 가면 안 된다. 도로로 가라. 그리고 경찰들하고 부딪히지 말라. 사랑제일교회가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반복 언급한 게 폭동의 동기가 됐고 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 등을 통해 특임 전도사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동에 적극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과 전 목사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들이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은 신도들이 감동받는 게 가스라이팅이냐며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뭔 말이냔 말이야. 이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저 멍청한 놈이야.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40분 가까이 말한 뒤 두 손을 흔들며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는 10여 년 전 받은 수술로 2시간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실제로 2시간 반 만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다 조사해야 할 양도 방대해 일찍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는 금요일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전광훈 씨는 폭동 당일 서부지법 쪽으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무작정 옹호하며 선동하는 거리 집회를 주도해왔죠. 전 씨가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광화문 거리 집회를 이끌어온 전광훈 목사. 사실상 극우 세력의 대북격인 인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전면 부정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해왔습니다. 어디라고 체포영장을 때리고 난리야. 헌법 위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앞둔 지난 1월 18일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국민 저항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테니까 서부지법으로 집결도 주문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법원은 폭도들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목사의 주장을 주문처럼 되뇌이며 달려든 지지자들. 야, 국민저항권이야. 밀어. 야, 판사 나와. 부셔. 국민저항권이다. 내가 저항이다. 그들 가운데는 전 목사 교회의 전도사들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하고 같이 싸우라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자살했다고 죽여버릴 놈들의 이들과 함께 법원에 난입한 MG 결사대 등의 활동 배후가 바로 전 목사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이 전 목사의 최측근으로 지목한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도 법원 앞에서 선동을 계속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전 목사가 또 신 씨를 통해 이들의 활동 자금까지 지원한 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법원 폭동 배후 혐의에 대해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동하고 이끌어온 광화문 거리 집회는 지금도 선거 불복과 음모론 등 강경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들에 대해 연일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이러한 장애인 비하 발언들에 대해선 반박의 여지 없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할당제 퀴즈,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막말을 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혐오 발언이란 비판에도 박 대변인은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다, 혐오와 무관하다며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는 행위를 하나씩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라고 진단합니다. 장애인을 공격해서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거나 또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부정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혐오 표현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 표현이라 사회적 책임도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혐오 표현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가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결합된 이중적 혐오 발언이다, 금도를 벗어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나와 다르면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마음껏 혐오하고 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박 대변인 발언에 대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제3자 진정이 총 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 김예지 의원이 박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 또한 진행 중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인권위 진정은 각하 처리될 수 있지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어 이번 진정 사건이 인권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그마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라며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식으로까지 나왔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또 다른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서서 장애인 혐오 발언을 쏟아낸 대변인을 옹호하고 도리어 김예지 의원 탓을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어제 불거진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하는 대신 언론의 반응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기자들에게 보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묻자 송 원내대표는 별일이 아닌데 언론이 집착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자다. 혐오 발언을 쏟아낸 박 대변인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또 다른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의 해당 행위를 지적한 것이지 윤리위에 갈 문제가 아니라며 되려 엄호에 나섰습니다. 악화되는 여론에 당 내에서조차 석고대죄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 당의 부담이 없으려면 본인이 판단했던 것처럼 사회를 수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 정작 당의 머리와 입인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딴소리를 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의 궤벨스를 낳고 있다며 비판했고
박민영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동혁 체제의 막말 구구 연대 정치가 만든 필연적 결과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차별에 무지를 더한 2차 가해라며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또 극우 단체뿐 아니라 공당의 정치인들까지도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엔 이런 사례에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고 최근엔 극우 정당 해산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사회 통합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법으로 엄단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도 처벌 규정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이 이제는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독일의 한 인터넷 방송, 극우 성향의 젊은 활동가가 백인의 외모와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We are going extinct. Me as a blonde, blue-eyed German, that's very rare. 개인의 SNS에는 더 나아가 피해 굶주린 이주민 짐승들 사이에서 누가 여자아이를 키울까라며 이민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치의 범죄를 반성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nd why do I need to repent for crimes I never committed in my life? Yeah, neither did my grandparents. 나치식 경례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공유하던 그는 처벌을 피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경찰은 최근 이 여성에 대해 국민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 60대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림입니다. 주사기를 든 경비병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백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정문에 붙어있던 문구와 유사합니다. 독일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이 남성이 유대인 대학살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형법은 국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나치 범죄를 정당화할 경우 최대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바이에른주 한 곳에서만 이 국민 선동 혐의로 300명 가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이나 집회 구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게시글도 사회 통합을 해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광장에 나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SNS, 트위터 같은 곳에서도 글로 이런 행위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역사 왜곡. 촛불 같은 이 가짜 위안부상이 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쏟아내는 폭력적인 혐오 발언. 중국으로 가. 그래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혐중구호 사용을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에선 극우대연당을 해산시키자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부끄러움는 혐오와 폭력으로 사회를 공개하는 극우 집단을 잠재우려면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독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기자의 눈 이덕영입니다. 국가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직원들의 실명 게시물이 인권위 내부망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하면서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퇴진 요구가 실명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 안창호 위원장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또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게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위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해달라고 이어갑니다. 안 위원장의 자진 퇴진을 촉구한 겁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김재석 인권위 차별시정 총괄과장. 간부직급 공무원이 이름을 공개하며 위원장 퇴진을 촉구한 건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안창호 인권위가 올해 초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게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과장은 당시 안 위원장이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 안도했지만 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지고 가결을 선언한 순간 직원들의 신뢰는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20년 이상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텨온 인권위도 무너져 내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인권위가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간니 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한 것을 두고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A등급 유지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며 인권위는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그 중심에 위원장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침묵에 반성한다는 직원들 댓글도 수십 개 달렸습니다. 이후 박광우 부산인권사무소장 등 간부 2명도 거취를 결단하라는 글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권위 사무총장과 국장단은 대책회의를 열어 안창호 위원장 퇴진을 결의해달라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인권단체들에 이어 인권위 퇴직 공무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내부 직원들도 안 위원장 퇴진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인권위는 위원장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고 안 위원장은 MBC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차와 경찰의 체포 시도가 이어지던 지난 겨울, 관저에서 버티며 칩거하던 윤 전 대통령과 무장 순찰을 하는 경호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었는데요. 당시에 촬영한 언론사들을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의도적 연출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인 지난 1월 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탄핵 소추 후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특유의 걸음걸이로 관저 경내를 산책하고 경호처 직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모습을 촬영한 언론사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경호처 소속 공격 대응팀이 총기로 무장한 채 순찰하는 장면도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언론 노출을 노리고 이런 무장 경호원 순찰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간부는 1차 체포 무산 직후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포착된 날과 총기가 노출된 날 사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급 이상 인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내가 산책 나가니 그것도 화면에 잡히더라며 경호처에 중화기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순찰 나갈 때 장비로 하면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공수처와 경찰에서 압박감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경호처 훈련 영상들을 배포하는 등 자연스럽게 총기를 노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지율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막아준다면 잘 해결될 것이라며 수사를 거부한 채 관저에서 버티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탄핵 기각까지 기대했던 것처럼 해석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7개월이나 지났는데 대통령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되물었는데 경호처 간부는 그보다 많은 말을 했지만 기억한 부분만 증언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현재 2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이 난장판이 되어서 추가 재판도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도대체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유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 사건 재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특검보가 법정에 없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변호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시 좀 해주십시오. 조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미루고 특검 파견 검사를 내보내달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더니 예, 재판은 연기해 주십시오. 진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소송회의가 진행됩니까? 특검의 명칭도 문제 삼습니다.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내란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주고 부하에게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이 사건은 5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변호인들이 재판을 못 받겠다면서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할법원 이전 신청까지 해 재판이 멈춰졌던 겁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기피 신청하신 것 때문에 기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또 저희 야단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법정 방청석을 차지한 지지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응원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특검팀이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겐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정 안과 그리고 출입구 쪽에서 저희들을 향한 비난과 야유의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렇게 투덜거린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 내일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재판부가 소란 행위가 있으면 감치, 즉 구치소에 갇힐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돌연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로부터 받은 화장품에 대한 답례였을 뿐 인사청탁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검은 이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자마자 연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첫 출석을 할 땐 지하로 들어가 취재진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극도로 입장 표명을 꺼려왔습니다. 금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선물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거예요? 그런데 돌연 언론에 공식 입장을 내고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제를 붙였습니다. 2021년 12월 혹은 2022년 1월경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대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았다며 2022년 3월 답례와 당선 축하 의미로 유사한 가격대의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업무 능력을 기재한 적격성 검토서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지 인사청탁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금품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런 입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서울 진관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씨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자격과 역할이 정리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후 위원장 내정 사실도 친윤계 핵심이었던 고 장제원 전 의원에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여전히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상태입니다. 다음 주 진행하려 했던 외관 매직 의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도 두 사람이 재판과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가 필요하고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 한 달 더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 등을 제기했고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혈세를 들여 이 헌법 소원에 맞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통과시키자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갔습니다. 오직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라며 헌법 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자유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저의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이나 아니면 직업 선택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의 부담은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스란히 지게 됐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청구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박미통이가 기관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에 맞대응하기 위해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박미통이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언론사 제재에 대한 법적 다툼 31건에 대한 소송 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소원 심판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포함한 내년도 박미통이 소송 예산 2억 4,5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12인, 반대 3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문제가 되면서 이미 약 5억 원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소송 비용만 최소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2인 체제 하에서의 제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청구 대상에 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 박미토기 측은 내년 소송 예산 2억 5천만 원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헌법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서울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종묘 앞 세운 상가가 재개발되면 어떤 모습일지 가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꺼내들고 경관 훼손이 적을 거라며 재개발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힌 건데요. 서울시정 비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종묘 정전을 등지고 바라본 전경입니다. 담장 뒤로 숲이 있고 정면 멀찍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세운지구가 재개발되면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경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들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을 그린 가상 이미지로 기존 건물과 남산타워 사이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눌립니까? 하지만 왜곡된 이미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도적으로 건물이 잘 보이지 않도록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망 이런 거 보면은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고 흐리게 그려놓으셨던데 뒷줄은. 단 한 지점에서만 그린 조망도로는 전체적인 훼손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시장이 정한 자리에서만 이 종묘에 방문한 분들이 남산 쪽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묘의 가치를 논하니까 정전의 가치를 논하니까 거기가 조망 시점이 된 거죠.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이미지와도 전혀 다릅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요구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적 대상이 아닌 데다 동의하지 않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밭두러총 모양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시정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왜 처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그 화력을 보태시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하다면서도 사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고 긴 말 하지 않겠다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강은 기자입니다. 강 바닥에 걸려 오도 가도 못했던 한강버스가 어제 저녁 선착장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한강버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강바닥 사고 이후 상류 쪽 운항은 중지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여의도와 마곡만 오갑니다. 직접 타봤습니다. 정원 150명 규모인데 대부분 빈자리입니다. 어떤 승객들이 탔을까요? 동네 친구라는 할머니들이 단체로 탔습니다. 우리는 그냥 처음 생겼으니까 한번 타보는 거고. 세월은 내 여름 나들이 나온 모녀도 있습니다. 대학역이 되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배 타러 왔어요. 승객 10여 명 대부분 바람 쐬러 놀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출퇴근용으로는 어떨까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느렸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결같이 너무 느려서 출퇴근용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한강버스는 오후 1시 반 마곡에서 출발해 방금 전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 16분이니까 약 46분쯤 걸린 겁니다. 지하철은 24분이면 될 길을 한강버스를 타면 시간이 곱절로 드는 겁니다. 게다가 한강은 둔치도 넓어 다시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대신한다는 것은 신뢰를 하지 않았고 유람선이나 아니면 여유 있을 때 한번 강바람 쐬러. 성인 요금은 3,000원. 적어도 2, 3만 원 하는 한강 유람선에 비해 저렴하다는 건 강점입니다. 한강버스가 저가형 유람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조점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서울 시민들의 여유로운 출근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은 꼭 빨라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한 직후인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표를 들이받고 선착장에 부딪히고 기계가 고장나고 사고 유형도 갖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공무원인데 엄마 이거 타러 간다니까 엄마 그거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공포에 한강버스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들은 연일 서울시에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강은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지난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투자 분쟁이 결국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졌으면 배상했어야 할 약 4천억 원을 이제는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된 건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우리 정부가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따른 건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러 승인을 늦게 내린 탓에 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작년 9월 정부가 마감 기한을 5일 앞두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년여 만에 나온 취소 신청의 결론은 기존 판정 번복, 한국 정부의 승소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기준 배상금의 원금은 2,800억 원, 지금 환율로는 원금 3,200억 원의 이자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향해 그간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이 경제 분야 이상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내일 양국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K산업 세일즈에 나섭니다.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장한 외경의 아랍에미리트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국.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자 아랍에미리트 의장대가 경례하고
황금빛 대통령궁 내부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정상회담에서 한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두 정상은 AI부터 우주와 바이오 헬스, 원자력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تشمل الاقتصاد والطاقة و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ستدامة والثقافة والدفاع وتكنولوجيا الدفاع وغيرها من القطاعات الحيوية.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과 UAE 두 나라의 관계를 경제 협력을 뛰어넘는 특별한 동반자로 규정했습니다. 내일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K산업 세일즈에 나서고 두 나라 협력의 상징인 아크 부대도 방문합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달 전 있었던 미국 조지아주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피해 노동자 대부분인 300여 명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을 앞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진술서에는 그날의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으로 입은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나세용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최모 씨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작업화를 신은 발목엔 족쇄가 채워졌고 양 손목은 수갑으로 묶였습니다.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MBC가 입수한 14장 분량 피해 진술서에서 최 씨는 당시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뼈까지 아팠다. 허리를 묶은 쇠사슬이 조여와 숨쉬기도 어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선 너무 추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샤워장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어 나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여자 간수에게 보여야 했고 수치스러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구금 피해자 304명이 미국 이민국에 집단 소송을 내기 위해 이처럼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대로 비원 비자를 받아 일하다 수감됐던 한 노동자는 이민 심사관이 공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답만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했는데도 이유 없이 끌고 갔다는 사실을 실토한 셈입니다. 왜 제가 여기 구금돼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냥 얘기한 게 로케이션이라고 했어요. 2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미국 측은 설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허리 부상과 불면증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신 분도 꽤 계시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같아요.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행사, 인권 침해 같은 미국 측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한국인 구금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인권단체도 소송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주장처럼 체포와 구금이 적법했는지는 이제 미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급감하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 간부가 급히 중국으로 날아가 중국 외교부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쩔쩔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상영되는 베이징의 한 극장. 평일 오후 시간대를 감안하더라도 관객은 3명이 전부입니다. 지난 토요일 매출 1억 4,700만 위안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귀멸의 칼날은 일요일엔 9천만 위안대, 어제는 2천만 위안대로 매출이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원인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분석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개봉이 확정됐던 일본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세포는 오는 22일,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는 다음 달 6일 개봉을 앞두고 있었지만 개봉은 고사하고 예매된 분량까지 일제히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실제로 강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 직후 3일 동안
일본행 항공권 49만 1000건이 취소됐는데 이 기간 전체 항공권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흐름이 영화 등 다른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怕我们公民遇到一些激进派，听从政府的那个指导嘛，就是说近期可能就是说这个年底期间就不会考虑过去了。 중국을 침략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트라우마와 여전한 불신도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배경입니다. 然后，如果一个民族不能正视自己的过去，我觉得这是一个很不好的现象。日本首先是对他们现有的言论进行道歉吧，或者说是他们必须有所悔改，然后才能进行和平的发展。 사태 해결의 숙제를 안고 중국을 찾은 일본 외무성 간부는 오늘 중국 외교부 간부와의 만남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는 중국 측의 요구만 재차 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얼마나 타격이 크면 일본 관료가 저렇게 급히 진화에 나섰는가 싶은데 일본에서 관광은 자동차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입니다. 중국의 방일 자재령은 사실상의 경제 제재나 다름없어서 일본으로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인 아사쿠사.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방일 자제령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변화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あまり気にしません。でもピースは一番大事です。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今は特にそんなに変わらないと思うけど、まあね、あんまり減っちゃうとね、また困るかもしれないね。 일본 수출에서 관광은 자동차 완성품 다음으로 비중이 큽니다. 올 들어 전체 관광객 소비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2012년 센카쿠 열도 갈등 때만큼 중국인 방문이 급감한다면 경제 손실액은 2조 2천억 엔, GDP는 0.36%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치도 나왔습니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후속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기업에 대한 제재, 히토류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카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우려에 오늘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3% 넘게 급락해 49,000선 아래로 추락했고 대규모 추경 소식까지 겹쳐 채권, 외환 시장마저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총리가 뜻을 굽혀 발언을 철회할 거라 보는 시각은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등에 업고 견고한 보수층의 지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중 강경책을 고수할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에게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 중 일부가 잉크가 줄줄 새는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해당 사인펜으로 기재된 답지는 수기로 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컴퓨터용 사인펜에서 검은 잉크가 뚝뚝 떨어집니다. 커다란 잉크 방울은 답안지 여러 칸으로 번져 나갑니다. 지난주 실시된 2026학년도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입니다. 이처럼 답안 작성 중 사인펜 잉크가 터져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잉크가 번진 답지를 여러 차례 바꾸느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예 답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은 잉크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잉크가 샜었거든요. 답안지가 젖으니까 밑에 책상도 젖어가지고. 특히 1교시부터 이런 문제를 겪은 수험생들은 불안감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어 남은 과목도 망쳤다고 토로합니다. 1교시니까 2, 3, 4교시 거의 그냥 다 사고 때문에 좀 되게 정신적인 멘탈의 피해가 커가지고. 지금까지 접수된 수능 이의 신청 600여 건 가운데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에 대한 게 100건이 넘습니다. 수능에선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사인펜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기 때문에 배부된 사인펜 사용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인펜이 공급된 지역 중 일부에서만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며 업체 이름과 피해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의 사인펜은 서울과 경기 등 다수 교육청이 자체 계약해 공급됐으며 지난해에도 사용됐지만 별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문제가 된 답안지를 모두 수기로 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업체와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시험 불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컴퓨터 사인펜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능적인 문제 하나만으로 저희가 피해를 봐야 되나.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또다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인천에서 주차장을 나서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약국에서 나오던 모녀를 덮친 건데요. 차에 깔린 엄마는 심정지에 빠졌다 다행히 맥박이 돌아왔고 2살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70대 운전자는 MBC와 통화해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차우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공영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정상기 옆에 멈춰섭니다. 차단기에 진입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운전자가 창밖으로 팔을 내밉니다. 그러다 몸을 내미는가 싶더니 차가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양말을 팔고 있던 화물차에 부딪히면서 물건이 바닥에 쏟아졌고 충격에 넘어진 남성은 오른발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건물 입구입니다. 사고 차량은 견인되었지만 입구에는 차량에 부딪혀 패인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동암역 주변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나오던 모녀가 변을 당했습니다. 엑셀 갑자기 급하게 밟는 소리가 들려서 쿵 소리 나서 돌아봤더니 차가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아기는 막 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고. 30대 어머니가 차에 깔렸습니다. 남성 10여 명이 차를 들어 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약 15분 만에 구조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치료 도중 심장박동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살 딸도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경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페달 5조작을 인정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주차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요금정상기에 넣으려고 팔을 뻗다 차가 앞으로 나가자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는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이 미끄러지면서 조금만 나가서 그렇게 됐으니 나도 이건 꿈인가 싶고 너무 잘못했지요. 이말로 죄송합니다. 최근 페달 5조작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몰다 7대 연쇄추돌 사고가 났는데 페달 5조작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도 60대 화물차 운전자의 페달 5조작으로 인한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지난해 8월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열차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근로자 과실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 선로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작업했다는 건데 유가족들과 철도 노조는 선로 침범 없이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9일 새벽 서울 구로역에서 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선로 점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년여의 조사 끝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는 작업자들의 과실을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9번 선로에서만 작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작업대가 10번 선로 쪽으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선로 점검 열차가 이들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설명은 다릅니다. 작업대를 펼치면 옆 차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작업 계획서를 아무리 정교하게 짜도 인접선로가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선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의 특성상 이 투입되는 모터카가 인접선로를 침범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당시 작업자들은 열차가 구로역에 들어온다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선로 관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철이 들어와 있는 이 9번 선로는 구로역 관할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10번 선로는 구로역의 관할이 아닙니다. 사고를 낸 선로 점검 열차가 들어온다는 통보는 엉뚱하게도 구로역에서 한참 떨어진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만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열차가 들어오는데 작업을 하겠습니까? 늘 그 구로에서 왔다 갔다 작업하시는 분인데. 코레일은 사고 발생 뒤에야 작업 구간과 인접한 선로에 열차 운행을 전면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구로역과 같은 관제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서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3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 학살된 희생자 3명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뒤늦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유족 10여 명에겐 지난해 12월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11개월째인 어제까지 나머지 보상금 4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수령한 뒤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며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가 몇 차례 돈을 주겠다고 확약서까지 썼지만 매번 약속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내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여순 사건 유족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20만 5명 된다 모르겠습니다. 예, 나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어요. 해당 변호사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유족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유족들에게 피해가 전가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앞에 팀들도 2-3달씩 늦었대요. 그러니까 돌려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한테 받아서 앞에 사람 주고. 오늘까지는 모든 배상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변호사는 1억 원만 지급하고 내일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 돈을 주지 못했다고 취재진에 해명했는데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를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도 불안하고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까지 영향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21년째 참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온준호 씨. 유럽에서 전량 수입해오는 참치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 큽니다. 가파르게 오른 환율 때문입니다. 한 달 단위로 저희가 이제 구매 가격을 내는데 초반에 10,000원이었으면 뭐 중순서부터는 11,000원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10년째 음식 가격을 안 올렸는데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그땐 어쩔 수 없이 올릴 생각입니다. 만약 100원에 먹던 걸 120원을 받게 되면 드시는 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테니까 그 저희는 지켜다닐 또 맞는 거죠. 4년 전 1kg에 2만 원대던 고급 원두값은 최근 3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좀 싼 원두를 찾으면 15,000원, 6,000원 이렇게까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가격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도 타격이 큽니다. LG화학의 경우 환율이 10% 오르면 당기순이익이 9,300억 원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가도 불안합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제조업 평균 물가는 0.67% 오르지만 환율이 10% 오르면 3.6% 넘게 물가가 뜁니다. 심지어 화학 제품도 유가 영향보다 환율 영향이 훨씬 큽니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 비중이 높은 산업들 위주로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고. 원달러 환율은 열흘 넘게 1,450원을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평균 환율보다 무려 300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엔 일본 신임 총리가 엔저 정책을 펴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달러가 자동적으로 좀 강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역시 좀 그런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외환 당국은 2차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도 소용이 없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줄여 환율 상승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프로야구 FA 최대호로 꼽힌 박찬호 선수가 4년 총액 80억 원의 두산과 계약을 마쳤는데요. 지난 시즌 9위에 그친 두산의 행보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FA 1호 계약은 박찬호였습니다.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2억 원을 포함해 4년간 최대 80억 원. 201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1호 지명된 박찬호는 해마다 꾸준히 성장한 끝에 리그 대표 유격수로 공인받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보면서 꿈을 키웠던 두산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 시즌부터 매년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면서 2차례 3할 타율과 도루왕을 기록한 박찬호. 특히 지난 2년 연속 유격수 수비상에 지난해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허슬 두 단어의 의미에 맞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꼭 우승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수행과도 4년 16억 원의 계약을 마친 가운데 두산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한국 시리즈 MVP 김현수에 대한 관심이 알려진 가운데 미국 진출을 선언한 강백호 역시 국내 잔류를 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영입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당 최대 3명의 외부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산의 과감한 행보가 올겨울 KBO 리그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야구대표팀의 투수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승환, 정민철 두 해설위원으로부터 대표팀 투수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골넷 또 볼넷, 무려 11개의 사사구로 패배를 자초하자 오승환 위원의 돌직구가 날아듭니다. 국제대회를 하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한 번은 반성은 해야 됩니다. 2차전에선 아예 밀어내기로만 넉 점을 헌납했습니다. 대표팀 타선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여준 터라 투수진의 제구 불안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 볼넷으로 인한 실점, 그게 너무 아쉽고 분명히 문제점 그리고 또 강점 확실하게 보여준 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ABS가 적용되지 않는 볼 판정, 상대적으로 미끄러운 메이저리그 공인구, 도쿄돔에 대한 적응,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결국 승부에 대한 태도가 본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체코전과 일본전의 이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좀 겁을 미리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거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10km 가까이 줄어든 구속으로도 2이닝 동안 무실점한 박영현, 그리고 선발로 나서 3이닝 무실점을 해낸 19살 정우주 모두 상대보다 자신의 투구에 집중한 승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삼진을 잘 안 먹는 타자들이라서 일본 선수들은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피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구석구석 그런 넣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류지영 감독이 류현진을 포함한 베테랑 투수의 합류를 시사한 가운데 9위 이상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게 내년 WBC를 앞둔 최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도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출근길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겨울로 바뀌었고요. 핫팩과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한라산 천백고지엔 하얀 눈이 내려 이른 겨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내일까지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기온 자체는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 추위는 덜하겠고요. 한낮에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모레 아침엔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약한 눈비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해안과 제주엔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8도, 청주 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